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 철학 필독서 50입니다. 저자는 톰 버틀러 보던,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톰 버틀러 보던, 50권 고전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이자 큐레이터이다. 1967년 호주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영국 옥스퍼드에서 거주하고 있다. 시드니 대학교와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를 졸업했다. 이 책 세계 철학 필독서 50은 지식의 토대인 철학 분야에 크게 영향을 끼친 50권의 책을 뽑아서 주요한 철학자와 핵심 사상을 한 권에 정리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이 생각해온 바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 자체의 진실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지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확고한 인생관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 책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나아가 기존의 세계관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개념들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확실성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만약 어떤 종류든 절대적인 지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위대한 철학서들을 읽어봄으로써 잃을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이든 얻게 될 것이다. 먼저 공자의 논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이란 무엇인가? 인은 유교 윤리의 핵심 개념이다. 논어에 자주 등장하는 인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개발해야 될 자질로서 어진 마음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즉, 충분한 덕성을 닦고 기르는 존재가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서, 즉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않음과 경, 즉 공경함이나 경건함,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 등이 포함된다. 현명한 자는 무엇보다 덕을 좋아하고 항상 올바르게 처신할 것이다. 덕은 인간이 자신의 야망과 열정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멍에와도 같다. 공자는 신의를, 소를 묶어 수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멍에 거리에 비유했다. 이것이 없다면 가축들이 제멋대로 날뛰며 혼란스러울 것이다. 논어는 단순히 공자의 말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려낸 공자라는 인물 상이기도 하다. 어떤 제자는 이렇게 말한다. 공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준엄하시고 위험이 있으면서도 험악하지 않으시며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셨다. 또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공자께서는 네 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사사로운 뜻을 갖는 일이 없으셨고, 기필코 해야 된다는 일이 없으셨으며, 무리하게 고집부리는 일도 없으셨고, 자신만을 내세우는 일도 없으셨다. 많은 일화에서 공자의 평정심과 언제나 온화하고도 시의적절한 그의 행동을 이야기한다. 공자 자신도 군자는 평온하고 너그럽지만 소인은 늘 근심에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두 가지 자질을 대조하여 말하는 공자의 방법은 기억하기 쉽고 때로는 기지마저 느껴진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다. 군자는 사람들과 화합하지만 부와 내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와 내동하지만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느긋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느긋하지 않다. 출세하는 법.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관직에 등용되는 것이 많은 젊은이의 야망이었다. 제자인 자장이 공자에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또 나중에는 이렇게도 말한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자는 효를 중시했다. 논어에도 부모의 3년상의 중요성을 말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온다. 한 제자가 충효의 의미를 묻자 공자는 요즘의 효는 단지 물질적인 봉양을 뜻하게 되었다며 단순히 먹여 살리는 것은 개나 말도 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공자에 따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공경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신을 가다듬으며 우리가 그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거대한 사슬 중 하나에 고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자는 전통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당시의 풍습대로 주인과 함께 매장당할 처지에 도망쳐온 노비 소년을 거두고 지켜주었다. 공자는 법정에서 순장은 충효를 끔찍할 만큼 극단으로 몰고 가는 야만적인 관습이라고 주장해서 소년을 구했다. 물론 의무는 중요하지만 스스로 항상 덕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무라고 말하며 특정한 관습이나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공자의 논지였다. 관습이나 전통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공경이나 정직 같은 자질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의 사상입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거짓과 잘못된 신념을 지우고 그걸 대체하는 사상을 하나씩 찾아내고자 했다. 그는 말했다. 학문에서 무엇이든 확고한 것을 정립하려면 일생에 한 번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최초의 토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데카르트는 그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해도 의심하는 내가 있다는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명제를 얻었다. 그는 감각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분명한 예가 우리가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깨어나서 그게 단지 꿈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데카르트는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를 도출해낸다. 천문학과 의학과 같은 자연과학은 우리의 감각을 통한 관찰과 측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기하학과 수학처럼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에도 기초하지 않은 학문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학문은 추상성 때문에 항상 옳다. 이와 이를 더하면 내가 꿈을 꾸든
말든 답은 언제나 사이다. 그러나 인간은 번번이 계산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수학적인 판단의 정확성 역시 의심해 봐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학문에서도 확고한 지식이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렇듯 우리의 지식 기반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안한지를 지적하던 데카르트는 문득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한다. 우리가 일부 지식에 호도당하거나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에 속고 있다면 어쨌든 그런 속임을 당하는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모든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또 우리가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끊임없이 속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의식을 갖고 있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가 없다. 이런 일련의 사고를 통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결론에 도달한다. 다음은 랄프 월도 에머슨의 책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신뢰라는 책은 에머슨이 마흔을 앞두고 쓴 에세이로 지금까지 수많은 미국인의 사랑을 받으며 미국의 개인주의 윤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데서 자신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에머슨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이다. 이로부터 약 20년 후에 나온 운명은 제목에서도 보이듯 자기 신뢰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에머슨은 운명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거대한 힘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등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운명은 인간과 우주의 관계에 관한 에머슨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만물은 예정된 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자유와 의지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저 흐르는 대로 순응했다면 인간은 지금과 같은 문명을 쌓아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의 법칙은 결코 막을 수 없이 그 자체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작은 자아를 잃게 되겠지만 대신 무한히 거대하고 강력한 무언가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 전까지는 운명의 지배를 받던 처지에서 같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에머슨은 인생에 거스를 수 없는 천명이 존재하며 실제로 운명이 있다고 시인하며 말문을 연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뜻과 성격의 힘 역시 실제하는 힘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이 상반돼 보이는 힘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운명의 무게를 강력히 주장했던 에머슨은 돌연 방향을 바꾸어 운명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를 움직이는 또 다른 원동력, 그의 표현으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에머슨은 인간의 자유도 운명의 일부이고 인간이 사고하는 한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말한다. 운명을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고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기 쉬워진다. 운명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은 운명의 자연적인 힘을 일깨우되 자신의 행동의 자유는 여전히 견지하는 것이다. 자유는
감정과 상황에 휘말려 나약해지기 쉬운 우리에게 확고한 의지를 복돋워 줄 수가 있다. 인간이 강과 나무와 산과 비교해서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강처럼 흐르고 나무처럼 가지를 뻗으며 산처럼 저항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운명을 해로운 힘으로 믿더라도 우리는 운명을 이로운 힘으로 여기고 자신이 운명의 천사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에머스는 예기치 못한 자연의 분노를 길게 설명한 뒤에 운명에는 운명으로 맞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주에 잔혹하고 우발적인 수많은 사건이 있다면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들 역시 광폭하게 대항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창조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계의 일개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대신 우주의 발전에 참여해서 우주의 작동 원리를 깨닫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독창성으로 채울 만한 틈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유는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인간의 정신을 끌어올림으로써 물질적인 우주를 해체시킨다. 자연의 힘은 엄청나지만 불타오르는 인간의 의지도 그에 못지않다. 그래서 한 나라 전체를 일대 충격으로 몰아넣거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수도 있다. 예컨대 장티푸스로 인한 사망은 누군가 장티푸스 예방에 일조한 하수시설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신의 뜻처럼 보였다. 괴혈병 역시 라임주스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할 때까지는 수많은 선원을 죽게 했다. 철도 노선이 깔릴 때까지 광활한 대륙은 골치 아픈 장애물이었다. 이렇듯 인간의 창조력은 종종 전지전능한 운명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차없이 비웃는다.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사람의 성장은 그의 야심, 그의 친구, 그의 행동 속에서 명확하게 표현된다. 그는 운명의 한 조각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간 관계의 한 조각에 가깝다. 에머스는 역사를 도로에서 서로를 밀치는 두 소년에 비유한다. 인간은 또 밀고 또 밀린다. 약한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밀려나지만 현명하고 강한 자는 결코 끄떡도 안 할 듯한 대상도 언젠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아로 새길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에머스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어떤 한 사람의 의지에 굴복한 잡다한 물질의 집합체에 불과하지 않은가? 화강암이 아무리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손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에피쿠로스의 서간집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원천. 한마디로 행복이란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피쿠로스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신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지향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행복한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가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우리가 언제든 온갖 종류의 쾌락에 탐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어떤 쾌락이나 그에 따르는 고통을 저울질 해볼 것이고 또 어떤 고통은 그것을 참으면 당장의 쾌락보다
더 큰 쾌락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피쿠로스는 음식을 예로 들면서 사치스러운 성찬이 아니라 단순한 식사에 만족해야 된다고 언급한다. 만약 우리가 사치스러운 음식에 길들여지면 그런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생기겠지만 반대로 그런 고급 음식을 가끔씩만 먹는다면 먹을 때마다 한결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행복을 연결짓는 자신의 철학이 방탕한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에피쿠로스의 진정한 목표는 그보다 진지하게 신체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다. 진정으로 즐거운 삶은 끊임없이 먹고 마시며 쾌락에 탐닉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일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삶이다. 에피쿠로스는 올바른 일을 하면 자연히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은 곧 즐거운 삶과 같다고 믿었다.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전전긍긍할 일이 사라지면 누구든 자유롭게 친구, 철학, 자연, 소소한 위안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나아가 우연이나 행운을 믿지 말고 신중함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중한 태도는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현명한 자는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큰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숙고했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잘못 판단하고도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옳게 결정하고도 실패하는 편이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신은 사소한 인간사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사람들을 불합리한 공포와 미신에서 구해내고 만약 선택할 때 이성을 사용한다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다음은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입니다. 러셀의 행복 처방전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노력과 체념 사이의 중용이다. 모든 일에서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일은 단념해야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청소가 덜 되었거나 저녁 준비가 늦은 것까지 일일이 감정적으로 굴다 보면 피곤한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러셀은 행복이 부분적으로는 외부 환경에, 부분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고 결론 짓는다. 행복은 음식, 집, 사랑, 일, 가족, 기타 수백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행복의 원천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리적인 사회 부적응자만 아니면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러셀은 말한다. 행복의 정복의 도입부에서 러셀은 자신이 행복한 아이는 아니었다고 고백한다. 사춘기 때는 삶을 증오해서 늘 자살할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자살 충동을 억누를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렇지만 한두 해가 지날수록 그의 삶은 점점 행복해졌다. 그런데 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이룰 수 없는 바람들은
깨끗이 단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러셀이 행복해진 주된 비결은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인 것이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은 어떤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기껏해야 일기 쓰기에 매달린다거나 정신 분석을 받으러 다닌다거나 승려가 되거나 할 뿐이다. 그러나 승려가 된 사람도 규칙적인 수도 생활에 쫓겨 자신의 영혼을 잊어버려야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행복을 가로막는 지나친 자기 반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행복은 우리 스스로 대의, 열정, 관심사에 빠져들고 다른 사람의 안녕을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시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 러셀은 이러한 사실을 철학이 아닌 경험을 통해 터득했다. 불행의 근원은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만이 아니라 러셀에 따르면 우리의 불행은 잘못된 생각과 관념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벌이는 경쟁은 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경쟁에 가깝다. 사업가는 근본적으로 사소한 일에도 위험을 갖추기 위해 생존 경쟁이란 표현을 즐겨 쓸 뿐이라고 말하며 러셀은 이렇게 일침을 놓는다. 사람들은 경쟁하면서 내일 아침을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뛰어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균형 잡힌 인생만 갖추면 된다. 부만 추구해서는 행복을 얻기는커녕 권태에 빠지기 십상이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호기심도 있어야 한다. 러셀은 실제 성공보다 노력이 행복의 필수 요건이라고 말한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온갖 변덕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욕구가 다 채워져도 더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러셀은 오히려 원하는 것들 중 일부가 부족한 상태가 행복의 필수 요건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흥분과 모험을 바라는 욕구는 인간, 특히 남성에게 있어 뿌리 깊은 것이라고 러셀은 말한다. 수렵 시대에는 이런 욕구가 자연스럽게 충족되었지만 농경 시대가 도래하면서 삶은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기계 시대가 되어 권태는 꽤 줄어들었으나 권태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깊어졌다. 인류가 저지르는 죄의 절반 이상은 권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도덕주의자들은 권태를 심각한 문제로 여긴다. 러셀은 심지어 전쟁과 학살, 박해 등도 대부분 권태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대담한 분석을 내놓으며 어느 정도 권태를 견딜 수 있는 힘은 행복한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놀이에는 노력과 창의력을 요하는 행동을 포함시켜야 하고 극장이나 영화 구경 같은 수동적인 오락거리는 제한해야 한다. 또 아이들을 새로운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시키기보다는 성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견뎌야 하는 단조로움을 참도록 가르쳐야 한다. 성인의 경우에도 자연과 격리된 도박 같은 오락거리는 지속적인 즐거움을 줄 수 없지만 자연과 접촉할 기회가 있는 일들은 깊은 충족감을 준다. 도시인들은 단지 자연과 격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권태를 느낀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만은 결점이 없다는 평가를 남들로부터 듣고 싶어 한다.
자신의 장점을 과대평가하고 권력에 집착하며 허영을 갖게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행복은 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얻어진다. 일반적으로 자신과 사회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생활 방식이나 세계관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만한 자들은 실패 앞에서 불쾌하게 놀라지만 겸손한 자들은 성공 앞에서 즐겁게 놀란다. 그러므로 기대를 낮추는 것이 최선이다. 냉소는 병이고 설령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더라도 가급적 빨리 고쳐야 한다. 인간은 많은 일에 흥미를 느낄수록 행복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또 다른 행복의 필수 요건이자 지속적인 목표는 일에서 얻게 된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자기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의 삶, 모든 영역은 그것이 일이든 결혼이든 육아든 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노력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 러셀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불행이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사회 간의 조화가 결여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행복한 사람은 인격이 분열되지 않았고 세상에 맞서지도 않아 자아의 내적인 통합이나 자아와 사회 간의 통합 실패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해 질서와 자기 연민, 공포, 죄의식 등을 피할 때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감정을 의식적으로 마주보고 응시하면서 그것이 왜 생겨나는가를 살펴본다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러셀은 우주의 만물이 물질이든 의식이든 한 가지 재료로 이루어진다는 형이상학적 개념인 중립적 이론론을 지지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듯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실 우리가 개별적인 개체라는 믿음이야말로 불행을 가속시키는 주범이다. 모든 불안한 생각은 원치 않은 분리감과 자아가 실제한다는 집착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의 실체를 알고 나면 즐겁지 않게 살기가 오히려 힘들 것이다. 다음은 피터 싱어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는 책입니다. 싱어는 돈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때 내 아이를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나 최고 명문대에 보내는 일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묻는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오로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경우에만 그에 해당한다. 이 질문은 사실 내 아이의 생명을 다른 아이들의 생명에 비해서 얼마나 더 중시해야 되는가라는 보다 광범위한 주제의 일부분이다. 만약 우리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난한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400배 또는 4000배 더 많은 돈을 쓴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다른 아이들보다 4000배 더 소중하다는 의미일까? 싱어는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자기 자식과 똑같이 사랑하고 보살필 만큼 인간의 본능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의 기본 수요를 외면하면서 자기 아이들에게 사치품을 사주는 일이 정당화될 리 만무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싱어는 공산주의자나 극단적인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세금을 올리는데도 찬성하지 않고 세계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사업가들에게 기꺼이 경의를 표한다. 그는 또 지금 당장은 적게 기부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지금 기부한다면 가난이 줄어들어 그 가난이 나중에 미칠 영향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기부해야 할까? 싱어에 따르면 우리가 부자를 포르투갈의 평균 국민 소득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볼 때 세계에는 약 8억 5천만 명의 부자가 살고 있다. 이들이 매년 각자 200달러만 내면 세계 빈곤이 절반은 해소될 것이다. 200달러는 결코 큰 돈이 아니다. 비싼 외식을 한두 번 할 만한 매월 20달러도 안 되는 돈이다. 싱어는 세계 억만장자들의 터무니없는 사치를 비난한다. 50센트 연맹이라는 기관이 있다. 이곳 회원들은 적어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에는 백만장자의 기부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중간 소득인 연간 4만 6천 달러 이내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이상 버는 돈은 전부 기부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도 올라와 있다. 그 남편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따분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 뻔했죠. 그러나 이제는 남을 도우며 의미 있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자신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들은 남들을 위해서 자신이 사는 곳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철학자 50명의 명저가 한 권에 요약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철학서임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철학과 과학적인 내용이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 철학 필독서 50입니다. 저자는 톰 버틀러 보던,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톰 버틀러 보던 50권 고전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이자 큐레이터이다. 1967년 호주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영국 옥스퍼드에서 거주하고 있다. 시드니 대학교와 런던 정치 경제 대학교를 졸업했다. 이 책 세계 철학 필독서 50은 지식의 토대인 철학 분야에 크게 영향을 끼친 50권의 책을 뽑아서 주요한 철학자와 핵심 사상을 한 권에 정리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이 생각해온 바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 자체의 진실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지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확고한 인생관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 책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나아가 기존의 세계관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개념들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확실성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만약 어떤 종류든 절대적인 지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위대한 철학서들을 읽어봄으로써 잃을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이든 얻게 될 것이다. 먼저 공자의 논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이란 무엇인가? 인은 유교 윤리의 핵심 개념이다. 논어에 자주 등장하는 인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개발해야 될 자질로서 어진 마음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즉, 충분한 덕성을 닦고 기르는 존재가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즉,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않음과 즉, 공경함이나 경건함,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 등이 포함된다. 현명한 자는 무엇보다 덕을 좋아하고 항상 올바르게 처신할 것이다. 덕은 인간이 자신의 야망과 열정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멍에와도 같다. 공자는 신의를, 소를 묶어 수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멍에 거리에 비유했다. 이것이 없다면 가축들이 제멋대로 날뛰며 혼란스러울 것이다. 논어는 단순히 공자의 말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려낸 공자라는 인물 상이기도 하다. 어떤 제자는 이렇게 말한다. 공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준엄하시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험악하지 않으시며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셨다. 또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공자께서는 네 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사사로운 뜻을 갖는 일이 없으셨고, 기필코 해야 된다는 일이 없으셨으며, 무리하게 고집부리는 일도 없으셨고, 자신만을 내세우는 일도 없으셨다. 많은 일화에서 공자의 평정심과 언제나 온화하고도 시의적절한 그의 행동을 이야기한다. 공자 자신도 군자는 평온하고 너그럽지만 소인은 늘 근심에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두 가지 자질을 대조하여 말하는 공자의 방법은 기억하기 쉽고 때로는 기지마저 느껴진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다. 군자는 사람들과 화합하지만 부하 내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하 내동하지만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느긋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느긋하지 않다. 출세하는 법.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관직에 등용되는 것이 많은 젊은이의 야망이었다. 제자인 자장이 공자에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또 나중에는 이렇게도 말한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자는 효를 중시했다. 논어에도 부모의 3년상의 중요성을 말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온다. 한 제자가 충효의 의미를 묻자 공자는 요즘의 효는 단지 물질적인 봉양을 뜻하게 되었다며, 단순히 먹여 살리는 것은 개나 말도 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공자에 따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공경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신을 가다듬으며 우리가 그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거대한 사슬 중 하나에 고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자는 전통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당시의 풍습대로 주인과 함께 매장당할 처지에 도망쳐온
노비 소년을 거두고 지켜주었다. 공자는 법정에서 순장은 충효를 끔찍할 만큼 극단으로 몰고 가는 야만적인 관습이라고 주장해서 소년을 구했다. 물론 의무는 중요하지만 스스로 항상 덕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무라고 말하며 특정한 관습이나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공자의 논지였다. 관습이나 전통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공경이나 정직 같은 자질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의 사상입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거짓과 잘못된 신념을 지우고 그걸 대체하는 사상을 하나씩 찾아내고자 했다. 그는 말했다. 학문에서 무엇이든 확고한 것을 정립하려면 일생에 한 번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최초의 토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데카르트는 그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해도 의심하는 내가 있다는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명제를 얻었다. 그는 감각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분명한 예가 우리가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깨어나서 그게 단지 꿈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데카르트는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를 도출해낸다. 천문학과 의학과 같은 자연과학은 우리의 감각을 통한 관찰과 측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기하학과 수학처럼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에도 기초하지 않은 학문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학문은 추상성 때문에 항상 옳다. 이와 이를 더하면 내가 꿈을 꾸든 말든 답은 언제나 사이다. 그러나 인간은 번번이 계산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수학적인 판단의 정확성 역시 의심해 봐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학문에서도 확고한 지식이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렇듯 우리의 지식 기반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안한지를 지적하던 데카르트는 문득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한다. 우리가 일부 지식에 호도당하거나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에 속고 있다면 어쨌든 그런 속임을 당하는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모든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또 우리가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끊임없이 속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의식을 갖고 있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가 없다. 이런 일련의 사고를 통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결론에 도달한다. 다음은 랄프 waldo 에머슨의 책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신뢰라는 책은 에머슨이 마흔을 앞두고 쓴 에세이로 지금까지 수많은 미국인의 사랑을 받으며 미국의 개인주의 윤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데서 자신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에머슨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이다. 이로부터 약 20년 후에 나온 운명은 제목에서도 보이듯 자기 신뢰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에머슨은 운명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거대한 힘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등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운명은 인간과 우주의 관계에 관한 에머슨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만물은 예정된 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자유와 의지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저 흐르는 대로 순응했다면 인간은 지금과 같은 문명을 쌓아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의 법칙은 결코 막을 수 없이 그 자체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작은 자아를 잃게 되겠지만 대신 무한히 거대하고 강력한 무언가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 전까지는 운명의 지배를 받던 처지에서 같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에머슨은 인생에 거스를 수 없는 천명이 존재하며 실제로 운명이 있다고 시인하며 말문을 연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뜻과 성격의 힘 역시 실제하는 힘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이 상반돼 보이는 힘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운명의 무게를 강력히 주장했던 에머슨은 돌연 방향을 바꾸어 운명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를 움직이는 또 다른 원동력, 그의 표현으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에머슨은 인간의 자유도 운명의 일부이고 인간이 사고하는 한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말한다. 운명을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고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기 쉬워진다. 운명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은 운명의 자연적인 힘을 일깨우되 자신의 행동의 자유는 여전히 견지하는 것이다. 자유는 감정과 상황에 휘말려 나약해지기 쉬운 우리에게 확고한 의지를 복돋워 줄 수가 있다. 인간이 강과 나무와 산과 비교해서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강처럼 흐르고 나무처럼 가지를 뻗으며 산처럼 저항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운명을 해로운 힘으로 믿더라도 우리는 운명을 이로운 힘으로 여기고 자신이 운명의 천사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에머슨은 예기치 못한 자연의 분노를 길게 설명한 뒤에 운명에는 운명으로 맞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주에 잔혹하고 우발적인 수많은 사건이 있다면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들 역시 광폭하게 대항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창조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계의 일개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대신 우주의 발전에 참여해서 우주의 작동 원리를 깨닫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독창성으로 채울 만한 틈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유는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인간의 정신을 끌어올림으로써 물질적인 우주를 해체시킨다. 자연의 힘은 엄청나지만 불타오르는 인간의 의지도 그에 못지않다. 그래서 한 나라 전체를 일대 충격으로 몰아넣거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수도 있다. 예컨대 장티푸스로 인한 사망은 누군가 장티푸스 예방에 일조한 하수시설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신의 뜻처럼 보였다. 괴혈병 역시 라임주스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할 때까지는 수많은 선원을 죽게 했다. 철도 노선이 깔릴 때까지 광활한 대륙은
골치 아픈 장애물이었다. 이렇듯 인간의 창조력은 종종 전지전능한 운명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차없이 비웃는다.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사람의 성장은 그의 야심, 그의 친구, 그의 행동 속에서 명확하게 표현된다. 그는 운명의 한 조각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간 관계의 한 조각에 가깝다. 에머스는 역사를 도로에서 서로를 밀치는 두 소년에 비유한다. 인간은 또 밀고 또 밀린다. 약한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밀려나지만 현명하고 강한 자는 결코 끄떡도 안 할 듯한 대상도 언젠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아로 새길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에머스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어떤 한 사람의 의지에 굴복한 잡다한 물질의 집합체에 불과하지 않은가? 화강암이 아무리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손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에피쿠로스의 서간집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원천. 한마디로 행복이란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피쿠로스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신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지향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행복한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가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우리가 언제든 온갖 종류의 쾌락에 탐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어떤 쾌락이나 그에 따르는 고통을 저울질 해볼 것이고 또 어떤 고통은 그것을 참으면 당장의 쾌락보다 더 큰 쾌락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피쿠로스는 음식을 예로 들면서 사치스러운 성찬이 아니라 단순한 식사에 만족해야 된다고 언급한다. 만약 우리가 사치스러운 음식에 길들여지면 그런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생기겠지만 반대로 그런 고급 음식을 가끔씩만 먹는다면 먹을 때마다 한결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행복을 연결짓는 자신의 철학이 방탕한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에피쿠로스의 진정한 목표는 그보다 진지하게 신체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다. 진정으로 즐거운 삶은 끊임없이 먹고 마시며 쾌락에 탐닉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일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삶이다. 에피쿠로스는 올바른 일을 하면 자연히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은 곧 즐거운 삶과 같다고 믿었다.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전전긍긍할 일이 사라지면 누구든 자유롭게 친구, 철학, 자연, 소소한 위안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나아가 우연이나 행운을 믿지 말고 신중함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중한 태도는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현명한 자는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큰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숙고했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잘못 판단하고도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옳게 결정하고도
실패하는 편이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신은 사소한 인간사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사람들을 불합리한 공포와 미신에서 구해내고 만약 선택할 때 이성을 사용한다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다음은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입니다. 러셀의 행복 처방전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노력과 체념 사이의 중용이다. 모든 일에서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일은 단념해야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청소가 덜 되었거나 저녁 준비가 늦은 것까지 일일이 감정적으로 굴다 보면 피곤한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러셀은 행복이 부분적으로는 외부 환경에, 부분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고 결론 짓는다. 행복은 음식, 집, 사랑, 일, 가족, 기타 수백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행복의 원천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리적인 사회 부적응자만 아니면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러셀은 말한다. 행복의 정복의 도입부에서 러셀은 자신이 행복한 아이는 아니었다고 고백한다. 사춘기 때는 삶을 증오해서 늘 자살할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자살 충동을 억누를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렇지만 한두 해가 지날수록 그의 삶은 점점 행복해졌다. 그런데 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이룰 수 없는 바람들은 깨끗이 단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러셀이 행복해진 주된 비결은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인 것이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은 어떤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기껏해야 일기 쓰기에 매달린다거나 정신 분석을 받으러 다닌다거나 승려가 되거나 할 뿐이다. 그러나 승려가 된 사람도 규칙적인 수도 생활에 쫓겨 자신의 영혼을 잊어버려야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행복을 가로막는 지나친 자기 반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행복은 우리 스스로 대의, 열정, 관심사에 빠져들고 다른 사람의 안녕을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시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 러셀은 이러한 사실을 철학이 아닌 경험을 통해 터득했다. 불행의 근원은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만이 아니라 러셀에 따르면 우리의 불행은 잘못된 생각과 관념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벌이는 경쟁은 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경쟁에 가깝다. 사업가는 근본적으로 사소한 일에도 위험을 갖추기 위해 생존 경쟁이란 표현을 즐겨 쓸 뿐이라고 말하며 러셀은 이렇게 일침을 놓는다. 사람들은 경쟁하면서 내일 아침을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뛰어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균형 잡힌 인생만 갖추면 된다. 부만 추구해서는 행복을 얻기는커녕 권태에 빠지기 십상이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호기심도 있어야 한다. 러셀은 실제 성공보다 노력이 행복의 필수 요건이라고 말한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온갖 변덕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욕구가 다 채워져도 더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러셀은 오히려 원하는 것들 중 일부가 부족한 상태가 행복의 필수 요건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흥분과 모험을 바라는 욕구는 인간, 특히 남성에게 있어 뿌리 깊은 것이라고 러셀은 말한다. 수렵 시대에는 이런 욕구가 자연스럽게 충족되었지만 농경 시대가 도래하면서 삶은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기계 시대가 되어 권태는 꽤 줄어들었으나 권태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깊어졌다. 인류가 저지르는 죄의 절반 이상은 권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도덕주의자들은 권태를 심각한 문제로 여긴다. 러셀은 심지어 전쟁과 학살, 박해 등도 대부분 권태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대담한 분석을 내놓으며 어느 정도 권태를 견딜 수 있는 힘은 행복한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놀이에는 노력과 창의력을 요하는 행동을 포함시켜야 하고 극장이나 영화 구경 같은 수동적인 오락거리는 제한해야 한다. 또 아이들을 새로운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시키기보다는 성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견뎌야 하는 단조로움을 참도록 가르쳐야 한다. 성인의 경우에도 자연과 격리된 도박 같은 오락거리는 지속적인 즐거움을 줄 수 없지만 자연과 접촉할 기회가 있는 일들은 깊은 충족감을 준다. 도시인들은 단지 자연과 격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권태를 느낀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만은 결점이 없다는 평가를 남들로부터 듣고 싶어 한다. 자신의 장점을 과대평가하고 권력에 집착하며 허영을 갖게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행복은 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얻어진다. 일반적으로 자신과 사회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생활 방식이나 세계관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만한 자들은 실패 앞에서 불쾌하게 놀라지만 겸손한 자들은 성공 앞에서 즐겁게 놀란다. 그러므로 기대를 낮추는 것이 최선이다. 냉소는 병이고 설령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더라도 가급적 빨리 고쳐야 한다. 인간은 많은 일에 흥미를 느낄수록 행복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또 다른 행복의 필수 요건이자 지속적인 목표는 일에서 얻게 된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자기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의 삶, 모든 영역은 그것이 일이든 결혼이든 육아든 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노력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 러셀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불행이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사회 간의 조화가 결여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행복한 사람은 인격이 분열되지 않았고 세상에 맞서지도 않아 자아의 내적인 통합이나 자아와 사회 간의 통합 실패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해 질서와 자기 연민, 공포, 죄의식 등을 피할 때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감정을 의식적으로 마주보고 응시하면서 그것이 왜 생겨나는가를 살펴본다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러셀은 우주의 만물이 물질이든 의식이든 한 가지 재료로 이루어진다는 형이상학적 개념인 중립적 이론론을 지지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듯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실 우리가 개별적인 개체라는 믿음이야말로 불행을 가속시키는 주범이다. 모든 불안한 생각은 원치 않은 분리감과 자아가 실제한다는 집착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의 실체를 알고 나면 즐겁지 않게 살기가 오히려 힘들 것이다. 다음은 피터 싱어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는 책입니다. 싱어는 돈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때 내 아이를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나 최고 명문대에 보내는 일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묻는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오로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경우에만 그에 해당한다. 이 질문은 사실 내 아이의 생명을 다른 아이들의 생명에 비해서 얼마나 더 중시해야 되는가라는 보다 광범위한 주제의 일부분이다. 만약 우리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난한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400배 또는 4000배 더 많은 돈을 쓴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다른 아이들보다 4000배 더 소중하다는 의미일까? 싱어는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자기 자식과 똑같이 사랑하고 보살필 만큼 인간의 본능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의 기본 수요를 외면하면서 자기 아이들에게 사치품을 사주는 일이 정당화될 리 만무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싱어는 공산주의자나 극단적인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세금을 올리는데도 찬성하지 않고 세계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사업가들에게 기꺼이 경의를 표한다. 그는 또 지금 당장은 적게 기부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지금 기부한다면 가난이 줄어들어 그 가난이 나중에 미칠 영향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기부해야 할까? 싱어에 따르면 우리가 부자를 포르투갈의 평균 국민 소득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볼 때 세계에는 약 8억 5천만 명의 부자가 살고 있다. 이들이 매년 각자 200달러만 내면 세계 빈곤이 절반은 해소될 것이다. 200달러는 결코 큰 돈이 아니다. 비싼 외식을 한두 번 할 만한 매월 20달러도 안 되는 돈이다. 싱어는 세계 억만장자들의 터무니없는 사치를 비난한다. 50센트 연맹이라는 기관이 있다. 이곳 회원들은 적어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에는 백만장자의 기부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중간 소득인 연간 4만 6천 달러 이내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이상 버는 돈은 전부 기부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도 올라와 있다. 그 남편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따분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 뻔했죠. 그러나 이제는 남을 도우며 의미 있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자신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들은 남들을 위해서 자신이 사는 곳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철학자 50명의 명저가 한 권에 요약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철학서임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철학과 과학적인 내용이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